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 3차 감염 사례도 계속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 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진자 벌써 140명이 넘어섰습니다. 3차 감염 사례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 추가 감염이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감염자가 5월 1일, 2일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됐고, 대개 이제 잠복기가 4일 정도인데 좀 길게 잡으면 8일, 뭐 최대 14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4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5월 1, 2일에 감염된 사람이 8일간 감염됐다고 생각하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또 2차 감염된 사람이 최대 8일간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면 요번 주말이 그 2차 감염까지의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2차 감염은 다 감염자가 밝혀질 걸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3차 감염자가 생기고 또 그 3차 감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면 또 역시 상황은 다시 시작되는 거라 주말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때문에 3차 감염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등교 계약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형태의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긴 했지만 그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학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키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떻게 지키고 점심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급병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지, 탄력 근로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점심시간을 다변을 하지 않으면서 식당에서 붐비지 않고 밥을 먹을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침만 줄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지침을 각각의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돌아간다는 표현보다는 현재 주어진 지침을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지키고 사회 속에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실효성 있게 그 방역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침이 있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지키게 해주려면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겠네요. 유급병가처럼 제도를 바꿔줘야 될 게 있고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유연근로,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나 점심시간을 다르게 해주는 것 같은 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협조를 해서 내부의 룰들, 규칙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과 함께 아래로부터 새로운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2, 3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고령자에게 좀 감염시키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을 통한 한 집안에서의 전파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적인 경로를 통한 전파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로구에서 나왔던 80대 노인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 집에 20대 확진자가 손자죠. 먼저 있었고 이제 그쪽 집안에서 감염이 된 그런 사례고 이제 이건 뭐 대를 더 걸러서 감염이 된 거라면 이제 2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한테 전파를 한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걸로 드러났지만 집단 면역 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스웨덴에서 시도를 했던 것은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이런 뭐 대가족이라든지 집안에 노인이 있는 그런 집안에
젊은이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 직업적인 경로를 통한 전파에서는 이제 7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모 병원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클럽에 갔다 온 확진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촉이 많은 직업의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숨은 감염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것이냐.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검사 대상 지역을 좀 넓혀야 된다. 지금 이태원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태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특정 장소라든지 지역에 국한할 필요는 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대 쪽에서도 예. 좀 위험 기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넓혀서 조사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자 추적을 할 때에도 현재 이제 클럽 방문자만 추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이제 전화를 추적을 해서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 이것으로 이제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는 그 지역에 있었을 뿐인데 추적돼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예. 침해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개념을 확장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위치 추적 확대 정도는 현재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업과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인천의 학원 강사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방역 통제하에 우리가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와 반대로 미리 자진 신고를 해서 또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직이다라고 해서 동선을 좀 속였다가 이제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무직이 아니라 학원 강사였고 여기저기 직업 활동 중에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예. 거꾸로 이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이태원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병원에 알려줌으로써 집단 감염을 막은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현재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누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 어머니의 사례도 이제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먼저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면 초등학생도 추가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강사와 접촉한 과외 제자와 또 접촉을 해서 이거는 3차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네, 그것은 이제 뭐 3차 감염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인데 이제 송도 국제도시 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이 부분도 이제 그 신분과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 강사로부터 같은 학원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이제 어린이들은 좀 덜 감염이 된다라고 했지만 추가 사례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더더욱 역학조사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가 27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018명이 됐습니다. 27명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22명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20-3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네. 또 지역 감염 사례가 또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 3차 감염 사례도 지금 쭉 짚어보고 좀 눈에 띄는 확진자 현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시기에도 3차 네. 감염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여전히 네.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한 5,5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는 연락이 됐지만 2,500명 정도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서 이제 감염자가 있고 그로 인한 2차 감염자가 있고 예. 또 3차 감염자가 생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격리된 상태이고 발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시 감염시키지 않을 안전장치들이 자가격리를 통해서 마련되었을 때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2,500명이나 되면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국내 감염자 22명이 어디에서 나왔냐? 서울 14명, 인천 5명이 추가됐고요. 대구와 경기가 3명씩 확진이 됐습니다. 전남에서 1명 나왔고 추가 사망자는 어제 하루 동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시 기준 260명이 유지가 됐고요. 59명은 추가 격리 해제돼서 완치자는 9,821명입니다. 이렇게 3차 감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3차 감염은 그나마 추적이 되는 거고 네. 지금 홍대에서 나오는 사례 또 네. 광안리도 들렸다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네. 상황에서 깜깜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네.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고 연휴가 있고 하던 그 시기에 국민들의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게 한 달 반쯤 지속됐고 그 사이에 소위 이제 그 스쳐 지나가는 감염, 조용한 전파자라고 얘기하는 감염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태원에서 66번 환자가 이제 최초 감염자로 원래는 밝혀졌지만 방역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 말고도 여러 명의 감염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홍대에서의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그 상당한 숫자의 감염된 사람이 있고 그게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방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태원에서처럼 이태원을 다녀갔던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그 감염이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감염자로 밝혀지면 그 사람이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 또 찾아내서 격리하고 이런 식의 두 가지 트랙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침만 내려가 있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홍대 주점 이야기를 했는데 홍대 주점을 다녀온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볼링장을 다녀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날 홍대 주점을 방문을 했고 다음 날 볼링장을 가서 정오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네. 볼링을 쳤다고 해요. 네. 자진 신고를 해서 그 시간대에 있었던 접촉자만 자진 신고한 게 107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지금 2명 정도가 기침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있었다고 하니까 또 주류도 같이 또 네. 사용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유흥시설 그리고 이런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문을 닫도록 해서 사실상 문을 닫도록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코로나와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을 언제까지 닫고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고 운영을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뭐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해서 문을 닫도록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서 그 정부가 현재 제시한 생활 속의 거리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볼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볼링장에서 흡연실에서 네. 접촉한 사람이 또 한 50명 정도 된다고 네, 해요. 네, 근데 네. 흡연실 특성상 밀폐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환풍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뭐 날숨, 들숨 네. 막 네.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감염에 취약할 것 이제 같아요. 감염의 위험이 네. 높은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밀폐된 환경, 네. 밀집된 환경, 그 안에서 밀접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서로 얘기하고 침 튀면서 많이 포함이 되는 네. 여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종류의 흡연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링장은 열어도 흡연 공간은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교 개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방문한 교직원이 전국에서 9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예 2학기부터 개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밝힌 바로는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20일 개학, 등교 바뀌는 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교육감들이 밝히기에도 등교를 더 연기하는 것이 맞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수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보다 오히려 더 이제 교육감들이 등교 연기에 대해서 더 찬성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는 연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요.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입시 일정 때문에 예. 이것이 아마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애들만큼은 고3들만큼은 좀 등교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것이 더 궁극적인 권리인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입시도 네. 입시겠지만 이제 건강, 생명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 이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교직원도 있고 또 일부는 고3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0일에 등교를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3 일부에 국한된다고 할지라도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연기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신 성적의 3학년 1학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수능 시험은 언제 치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등교 연기를 현재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에 연기가 더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 일정들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졸업 시점이라든지 대학교 입학 시점까지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한번 깔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언론에 나와서 이번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등교 개학을 20일에 시작할까 말까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이번 주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클럽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지 또 지역이 어디까지 넓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만약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그렇게 감염자 수가 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고3에 국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교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봄학기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아예 이참에 이걸 기회 삼아서 세계적인 추세인 가을 학기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이 정도 빼고는 전 세계 대부분의 특히 선진국 국가에서는 9월 학기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도 9월 학기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기억하는 한도만 해도 한 10년 이상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김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미리부터 대비가 돼 있어야지 이런 비상사태 때 전환을 하더라도 대비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학기제라는 것이 또 재정적인 측면만 봐도 한 8조 내지 10조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바뀌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 원래는 2개 학년이었던 사람들이 한쪽은 이제 9월에 졸업하고 한쪽은 3월에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학년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회적인 또 혼란이라든지 경쟁 격화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9월 학기제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학습권과 건강권 사이에서 네. 일단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버릴 수 없는 가치고 둘 다를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는 매번 교육 당국이 2주 연기한다, 1주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 연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원칙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문을 연다고 하면 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문을 열었을 때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이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견디고 가야 되는 수준인지, 학교를 문을 연다고 하면 기존 학교와 달리 감염의 위험을 낮출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원칙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매번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연기와 개학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학생도 국민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나라 밖 상황 좀 살펴볼게요. 일본에서 지금 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긴급 제한을 좀 해제를 했습니다. 완화시킨 조치였는데 네. 이걸 완화하고 긴급사태를 해제한 이후에 바로 또 10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그 네. 발표를 하면서 했던 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 방심하면 네. 한국 사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또 했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피크를 지난 지 한 달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명 이하로 환자 수가 떨어진 지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미국의 CDC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그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소위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푸는 조건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자의 숫자가 상당히 낮을 것. 두 번째는 그 발생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2주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 네. 그다음에 감염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하는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그다음에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소위 락다운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건에 맞춰 보면 일본이 그 조건을 좀 다 충족하고 보기 어렵고 그쵸. 또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게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검사 수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그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문을 열면 다시 감염이 증가하고 그동안 락다운을 통해서 감염자의 숫자를 줄여놨던 게 다시 무위로 돌아갈 거다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게 틈만 나면 자꾸 한국을 거론해서 한국을 공격해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처한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런가 하면 WHO가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팬데믹은 들어봤는데 엔데믹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토착 풍토병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제는 코로나19가 앞으로 계속 우리 국민 안에서 계속 감염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또 많은 감염자를 일으키고 하는 등의 외부에서 유입이 없어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백신, 치료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국내 한 연구소가 렘데시비르보다 600배나 강력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실제로 좀 치료제나 이런 개발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건지 교수님은 그 시기를 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뭐 신약이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 뭐 1년, 1년 반, 2년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뭘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약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사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거쳐서 그게 효과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약을 쓰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개발돼서 약으로 가는 과정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가는 것처럼 확률이 낮은 일입니다. 아직 그 단계군요. 네, 그래서 그냥 물질이 개발된 단계라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참 더 우리가 검증 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하루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